어려워서 일단은 천천히 들어가겠는데 오늘 하이라이트는 일단 여기 위주로 좀 공부를 해서 235페이지를 가시면은 235페이지 가시면은 공시제도 있죠, 그죠? 여기가 반드시 출제가 돼요. 별표를 3개 치시면 여기 위주로 제가 마지막 시간에 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점수를 따라 말씀을 드리고, 그럼 아까 천천히 아까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 했었죠? 228페이지 할 차례죠.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비교 작업이 이제 의의가 지용 요인과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역 요인은 개별적인 요인입니까? 그 지역을 요인을 비교하는 겁니까? 지역. 개별 요인은 부동산과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는 기억하고 니은에다가 체크해 보세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인데, 자,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갖고 올 수 있고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갖고 올 수 있죠, 그죠? 자, 이걸 이제 갖고 우리가 이제 평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자, 아까 동일수급권에서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으면 무슨 지역이죠? 인근 지역. 속해 있지 않으면요, 유사 지역. 그럼 우리가 인근 지역이 만약에 우리 지금 연산역이라고 보고 우리 학원 건물을 대상부동산이라고 봐요. 대상이고, 그 다음에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비교해요. 그럼 없으면은 유사 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그죠? 유사 지역. 유사 지역을 넘어가서 만약에 이제 그 서면역으로 이제 분석을 한다. 사례가 있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인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에서 요인 비교를 이제 보는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에서 들어볼게요. 자, 인근 지역 지역 요인 비교하고 개별 요인을 비교합니다. 개별 요인을 비교하면 자, 인근 지역은 그냥요 지역이 같아요. 우리가 상권으로 본다면 연산역보다는 서면역이 더 상권이 좋죠. 그럼 여기를 100점이라면 평가사가 80점을 매겼다 봐요. 그럼 인근 지역은 그냥입니까? 둘 다 80입니까? 80이죠, 그죠? 그럼 80이면 80분의 80은 의미가 없죠. 그럼 지역이 같으면 그냥입니까? 지역 요인 비교는 안 합니까? 안 하죠. 맞습니까? 근데 개별적인 요인은 반드시 해야 되죠. 개별적인 요인은 다를 수 있죠, 그죠? 근데 유사 지역은 그냥요 지역이 달라요. 그럼 여기는 100점이죠, 그죠? 그럼 얘는 80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지역 요인을 비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별 요인도 비교하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근 지역에서는 사례를 선택할 때는 무슨 요인 비교는 할 필요가 없고, 무슨 요인만, 개별 요인만을 비교하고, 그러나 동일수권의 유사 지역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다 비교해야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어떠한 경우도 분석은 해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반드시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정상화 작업을 할 때는 아까 인근 지역에는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은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에 대한 비교 방법이에요. 지역 요인과 및 개별 요인에 대한 비교 방법. 그래서 우리가 보정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계종평이라고 이제 암기하시는데, 지계종평 아까 시지변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이 있어요. 지계종평. 그럼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거와 평점법이 있다. 자, 그럼 갑니다. 자,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이 있다면,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종합적 비교법은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에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를 해요. 그러면 집에서 시청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죠. 그럼 굉장히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주관적. 그러면 대상 아가씨와 사례 아가씨가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본다는 것은 좀 종합적으로 본다는 것은 좀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죠. 근데 평점을 매긴다는 건 심사원들이 그냥요 점수를 매겨요. 복잡하지만 얘가 더 정확도가 있다는 거예요. 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은 따라서 지계종평. 그럼 지역과 개별 요인 비교는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이 있죠. 평점법이 더 복잡하지만 더 정확도는 있어요. 그럼 종합적 비교법은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분석 내용을 사례부동산과 대상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비중 가격을 도달한다고 나와 있죠. 평점법은 그냥입니까? 항목별로 점수를 매깁니까? 그럼 가로, 환경, 획지, 행정마다 비교 항목을 갖고 서로 비교하죠. 이렇게 해서 그냥 두 가지가 있다.
자, 오른쪽이 계산 문제에다가 예제 문제 또 별표를 쳐보시면은, 자, 오른쪽에 최근의 경향은 1번하고 2번하고 5번에다 별표 쳐보세요. 1번, 2번, 5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 2, 5번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3, 4, 5번은 예전에 한 번 나왔었는데 그렇게 추천해드리는 문제는 안 풀어드리긴 하겠는데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1번, 2번 위주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대상이 내려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윗상자. 플러스는 우세, 마이너스는 열세. 사례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갑니다. 우리가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은는이가라는 자체 항상 주어가 조종이 됩니다. 조종이 되고 그 다음에 뭐뭐보다라는 게 있죠. 뭐뭐보다가 100이 돼요. 뭐가 된다? 100.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1번 문제를 보시면은 주어가 지용료인 측면에 대상 부동산이 주어죠. 그럼 사례가 주어요? 대상이 주어요? 그럼 얘가 조정이 되죠? 그럼 뭐뭐보다, 사례보다. 그럼 보다가 100이죠? 그럼 사례가 내려가니까 밑으로 깔리고 대상이 조정이 되죠? 그럼 몇 퍼센트 더 우세야 돼요? 그러면 100에다가 15를 더해야겠죠? 그럼 115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떠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갑니다. 자, 2번 문제는 누가 주어요? 이제 개별 요인이 사례가 주어죠. 사례가 주어죠. 사례가 주어고 누구 보다라고 돼 있죠? 대상보다. 그러면 대상이 100이죠? 그럼 대상이 100이고 누가 조정이 되는 거야? 사례가. 그럼 사례가 대상보다 몇 퍼센트 열세. 그 5를 빼야 되죠? 95가 된다는 거야. 이건 반드시 나와. 시험 문제. 그래서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3번은 좀 출제될 가능성이 좀 적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또 오타가 났기 때문에 3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갑니다. 자, 지금 3번 개별적인 요인 측면에서 대상 토지가 주어져 올라가고 표준지보다라니까 표준이 100이 되겠죠. 그죠? 1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몇 퍼센트가 열세야 돼요? 그럼 A가 10을 빼야 되죠. 그럼 90이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례 토지가 주어져. 그럼 사례가 주어가 돼요. 얘가 조정이 됩니다. 그럼 사례 토지가 표준지가 보다가 100이죠. 그럼 얘는 몇 퍼센트 열세? 우세죠, 우세. 그럼 105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해설해 보시면 좀 잘못됐어요. 여기 3번을 보시면은 요거 A에다가 표준지에다가 이코르라고 돼 있죠. 요걸 그 곱하기로 좀 고쳐주기 바랍니다. 곱하기 오타 났어요. 고치셨습니까? 고치고. 그래서 100백이니까 지워지고 그러니까 결론은 90이 올라가고 105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희소식은 옛날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지 내가 몇 번하고 몇 번하고 별표치라 그랬지? 1번, 2번, 5번을 별표치라 그랬죠? 특히 5번을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5번이 요즘 최근 경향에 나오는 문제고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면 4번도 한번 읽어보세요. 4번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어렵죠. 이게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빈번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인근 표준지 획지와 비교할 때 다음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인근 표준 획지와 대비한 대상 토지의 개별 요인 비교치인데 전체 면적이 얼마죠? 그럼 완경사가 얼마예요? 그럼 평지는요? 그럼 40% 60%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완경사는 인근 표준지 획지에 비해서 몇 퍼센트 감가됐죠? 그러면 대상을 20을 까야 되죠. 그럼 80이 올라가고 100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100분의 80을 0.8을 적용시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평지는 그냥입니까? 감가가 없습니까? 없다는 거는 그냥 100분의 100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얘는 0.4를 그냥 갖고 가자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얘는 그냥요 0.6에 0.8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0.662 68이 48이죠. 그럼 0.48이 되겠죠. 그러면 합치면 0.88이 된다는 얘기죠. 체크하셨습니까? 근데 희소식은 한 번 나오고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왜 넣으셨어요? 기출이 됐기 때문에 나한테 넣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넣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희박하고 5번 위주로 갈 것 같아요. 찾았죠? 자, 5번 다음에 거래사례 가격, 거래사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의 격차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합의 요인을 상승할 때 시험 문제는 상승식이 잘 나옵니다. 상승식은 합의 방식이에요, 곱의 방식이에요. 그럼 하나씩 다 곱하거든요. 종합식은 다 이 숫자를 다 더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종합식보다는 상승식을 내요. 나중에 기출 문제를 보시면 다 상승식이라고 돼 있거든요. 곱의 방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종합식은 굉장히 쉬운 게 대상이 올라가요, 사례가 올라가요. 그러면 종합식이라는 거는 대상에 있는 거를 다 합쳐서 숫자를 매기라는 거예요. 사례는 100이 6개죠. 600이 되죠. 대상을 나중에 합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햇살을 보면 610이 돼요. 나중에 꼭 하세요. 아무튼 맡기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럼 몇 점 몇이 됩니까? 1.017이 되죠. 근데 제가 종합식이 잘 나온다, 상승식이 잘 나온다. 그럼 상승식은 자, 밑에다 이제 깔면서 전환 같이 갑니다. 자, 지금 사례가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그럼 가로 조건 있나요? 그러면 그냥 80을 100으로 나누시면 돼요. 맞나요? 근데 소수점으로 고치셔야 돼요. 얼마예요? 0.8이죠. 그런가? 접근 조건 있어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얼마를 얼마로 나눠? 110을 100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이건 몇 점 몇이에요? 소수점도 거기 해설에다가 소수점 적어. 1.1이죠. 이거 위에 적지 말고. 위에는 다 있잖아, 밑에. 요령이 있어요. 다 적고 그래.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이제 무슨 조건이야? 획지 조건이죠? 획지 조건은 얼마로 나눠? 103을 100으로 나누니까 몇 점 몇? 1.03만 곱하면 되겠죠. 그런가요? 자, 환경 조건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요건 107을 100으로 나눴죠? 그럼 얼마를 곱해야 돼요? 1.07을 곱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행정적 조건이라는 것은 얼마를 얼마로 나눴어요? 90을 100이니까 0.9인가요? 맞나요? 기타 조건. 기타 조건은 120을 100이니까 얼마야? 1.2죠. 곱해보세요. 핸드폰을 두들기는가 다음 주에 문제집 하면 무조건 계산기 갖고 다니세요. 그죠? 답답해서 미치겠어. 지금 계산기 한 사가지고 다 곱해보세요. 사람이 의욕이 있어야 돼, 의욕이. 지금 계산 안 하신 분은 하세요. 왜냐면 집에 가면 안 한다거든. 제가 할 때 해요. 자, 좀 숫자가 많이 나오죠? 정확하게 얼마예요? 불러보세요. 1.04743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끊으라 그래요. 그럼 1047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이해 갔어요? 네, 넘기십니다. 수익환원법으로 갑니다. 자, 이제 수익환원법으로 가볼게요. 수익환원법은 자,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익 가격이라고 하고 가액이라고도 하는데 가격을 구합니다. 자, 수익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 생겨요, 장래 생겨요. 장래 순수익이 생기죠. 그래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환원이율로 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정평가사한테 평가달라 그러면 임대료를 먼저 산정해야겠죠. 그럼 임대료가 많이 나올수록 그냥입니까? 가격도 높아집니까? 높아지죠. 근데 이제 그거를 따라서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달라. 그러니까 임대료를 알면은 그걸 가격으로 매겨달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장래라는 게 먼저 들어가야 되고, 장래라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순수익이라는 자체는 매년 소득이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소득을 할인한다는 것은 환원한다 그러고, 매년 소득이 같아요?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미래현금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 미래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매년 틀린 거예요. 그건 할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갈게. 순수익은 뭐 한다 그러고 환원, 미래현금 흐름은 할인. 자, 이거는 임대료예요, 가격이에요. 자, 할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수익환원법이란 장래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나요? 순수익이나 미래현금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죠. 그럼 빨리 1번을 맞춰보세요. 1번은 이제 알 거야. 1번은 이제 1번을 맞힐 수 있을 거야. 1번의 정답, 1번이 정답이죠. 수익환원법은 장래 중요하고 순수익과 미래현금을 환원하거나 할인한다는 게 글씨가 들어갈 수 있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와서서 우리가 이제 거기 산식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순수익이라는 자체는 여러분들 가공기 유용순 아시죠? 순영업 소득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건 순영업 소득으로 이제 우리가 구합니다. 순영업 소득. 그 다음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겠죠. 그래서 환원율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자, 만약에 시험 문제가 6을 3으로 나누면 2가 되죠. 그러니까 얘를 구하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환원율을 구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6을 2로 나누는 겁니까? 나눠서 환원율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얘와 얘를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자, 환원율이라는 것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 이건 부동산의 예상 순수익과 그 가격과의 비율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자본 수익률, 회수율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자, 우리 복습 차원으로 가겠는데, 토지는 상각이 돼요, 상각이 안 돼요. 건물은 상각이 되죠. 그래서 환원율이 다르다고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건물은 상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토지라는 자체는 자본 수익률만 봐요. 자, 우리가 이제 순수익을 할인하니까 할인율이라고도 하거든요. 또 이자율이라고도 하고. 근데 건물은 그냥요, 상각을 해요. 그럼 상각률까지 고려해야겠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자본을 회수해야 돼요. 자본 회수율까지 고려한다는 거죠. 감가상각률을 고려합니다. 감가상각률. 그러면 토지는 상각을 한다, 상각을 안 한다. 그러면 회수율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수익률만 구해서 환원율을 구해요. 근데 건물은 그냥입니까? 둘 다 구합니까? 그럼 당연히 얘네 둘이 다르겠죠. 그래서 밑에 자본 수익률은 할인할 때 할인율이고 이자율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위험이 클수록 할인율이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높아지겠죠. 그 얘기고, 자본 회수율이 상각률은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감가를 하죠. 그래서 안전하게 투자의 매기간 회수하는 부분을 차지하는 비율이고, 환원율은 토지와 건물의 환원율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토지 환원율은 자본 수율만 따지는데 건물은 그냥입니까? 회수율도 고려합니까? 그러면 토지 환원율은 산정할 경우는 자본 회수율을 고려하지 않겠죠. 밑에 나와 있는 그 6번은 이따가 해드리겠고, 자, 그 오른쪽에 이제 문제를 보기 전에 넘겨보세요. 자, 지금 232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메뉴에 가시면 종합환원율이라는 게 있나요? 자, 지금 봐봐. 밑에 박스 보시면은 토지 가격이 40%, 건물 가격이 60%라고 돼 있죠. 그럼 1억에서 4천만 원, 6천만 원 비중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본 수익률이 5%라는 건 토지는 그냥입니까? 수익률만 고려합니까? 건물은요? 둘 다 고려하죠. 그죠? 근데 깜짝 놀란 게 제 요약집에 나온 거를 밑에 예제 문제가 기출 문제가 뺏겨냈어요. 그러니까 40, 60% 뺏겼고 5%, 10% 뺏긴 거거든요. 그럼 가볼게요. 자, 얘기해 보세요. 토지는 그냥입니까? 상가가 안 합니까? 그럼 수익률만 고려하죠. 근데 건물은 그냥요. 둘 다 고려해요. 둘 다 고려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봤을 때
토환이라는 거는 토지의 환원율을 줄인 말이에요. 5%고 그 다음에 토지의 비중이 아까 토지에 대한 비율이 있죠. 요게 아까 그냥이었어요. 요게 지금 40%였어요. 기억나세요? 그다음에 건물의 환원율이 만약에 10%라면 건물에 대한 비율은 60%죠. 그래서 곱해서 더한다. 그럼 얘는 제가 다 해줄게. 0.4니까 곱하면 2%가 나와요. 그 다음 얘는 0.6으로 곱하니까 6%가 나오죠. 그럼 2하고 6을 더하면 얼마야? 8%가 된다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 제 요약집을 뺏겨서 밑에 예제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밑에 예제 문제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얘도 똑같이 토지 환원율을 몇 퍼센트로 봤어요? 5%. 건물은 10%.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의 몇 프로 몇 프로? 40, 60이라고 예제가 있어요?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 내 요약집을 보나 봐, 얘네들이. 그죠? 그래서 똑같이 수치를 낸다는 것은 내 요약집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자, 봐봐. 지금 토지의 환원율이 8%라는 것까지는 아시겠습니까? 얘기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왜냐면 8%가 왜 나오는지를 아셔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순영업 소득을 구해야지만 가격을 구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따라서 유형순 그 뭐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유효 총소득에서 무슨 경비를 영업 경비를 빼야 순소득이 되나요? 유효 총소득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예자에 3,800이라고 돼 있어요? 3,800. 영업 경비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800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순영업 소득이 3천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3천만 원을 8%로 나눠서 가격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지금 예제 문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 하시는지는 아세요? 232페이지 예제 문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유효에서 영업 경비를 빼니까 순수익에 대한 순소득이 3천만 원 나왔죠? 그걸 환원율 8%로 나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3억 7,500만 원이 떨어져요. 찾았죠, 그죠? 요거. 그래서 요 문제가 다시 또 탄생합니다. 요거 별표 3개 치세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 예제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고 숫자만 바꿔서 나왔어요. 별표 쳤어요? 이렇게 쳤고. 그러면 수익 가격이 얼마라고요? 3억 7,500이라고 예제 문제 있나요? 찾았죠, 그죠? 이렇게 된다. 되셨어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전 페이지로 가시면 아까 그 계산 문제로 갔는데 예제 문제로 가시게 되면은 자, 지금 다시 231페이지로 가시면은 231 머리 아파요? 안 할까? 하지 말까? 여러분 강사 입장을 들어봐.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을까? 나도 싫지, 그지? 231페이지 갈게요. 거기 보시면 1번 문제 있어요? 찾았습니까? 연간 예상 총수익이 얼마죠? 총 비용이요. 30만 원이죠. 그럼 100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봐요. 70만 원이 순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순수익이 70만 원이라는 건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대답하셔야지 제가 하나씩 할게요. 예. 왜냐하면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럼 순수익에다가 무슨 이율로 나눠주면 돼요? 환원율로 나눠주면은 수익 가격이 나오죠? 그럼 30만 원이고요. 자, 3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자본 수익률 할인율이 몇 퍼센트라고 돼 있어요? 아니, 할인율이 5%고 회수율이 2%죠. 각각, 그죠? 그러면 할인율이 5%고 회수율이 2%면 합치면요. 7%가 되는가요? 그럼 7%가 0.07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30만 원을 0.07로, 아니 70만 원이죠. 70만 원. 그럼 70만 원을 0.07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1000만 원이 떨어져요. 근데 1번보다는 전 2번을 추천합니다. 1번은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니까 2번 위주로 가져가세요. 2번 보고 있죠? 그럼 2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빨리 읽으셔서 한번 풀어보세요. 가공기 이용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제 위에다 놓고 가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문제인지 한번.
자, A 부동산이 100% 임대됐을 때 예상 총소득이 따라서 가능 총소득 얼마예요? 5천이죠? 공실을 빼야 되죠? 그럼 공실률은 몇 퍼센트예요? 1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5천에 10%를 빼라는 얘기예요. 500이죠? 500만 원 빼고요. 그러면 유효가 4,500만 원이 나와요. 그럼 영업 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몇 퍼센트라고 돼 있죠? 40%라고 돼 있나요? 그럼 4,500만 원에다가 0.4를 곱해 보세요. 4,500에다가 0.4. 안 되면 컨닝하든가. 1,800이죠. 맞습니까? 그럼 4,500만 원을 1,800만 원으로 빼보세요. 암산이 안 되시나요? 2,700이 될까요? 맞습니까? 그럼 1,700만 원에다가 환원이율이 아까 몇 퍼센트였죠? 그럼 0.1이 되죠? 그럼 공원하다 보니까 2억 7천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이거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은 거의 딱 하나만 남았으니까 이제 불안해하지 말고 넘겨보세요. 밑에 보시면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죠? 여기다 별표를 3개 치세요. 무슨 이율을 구하는 방법?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 자, 그러면 이제 환원이율을 구해야지만 수익 가격을 구할 수 있죠? 갑니다.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 5가지예요. 따라서 C조 12. 그러면 C 있어요? C? 조 있죠? 투 있고 넘기시면 에르두와 부채감당법이라는 게 있죠?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C조 12. C조 2L 부. 자, 그러면 시장 추출법이라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대상부동산에서 구하려고 하는데 못 구해요. 그럼 그냥입니까? 사례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사례는 그냥입니까? 과거에 거래가 됐습니까? 그럼 가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사례 가격은 만약에 10억에 평가가 됐고 그냥요 환원이율도 구했어요. 구했죠? 그럼 그걸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냥요 시장에서 추출해요. 거래 사례에서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시장 추출법은 거래 사례에서 가져와서 써먹는 거예요. 거래 사례에서. 지금 시장 추출법 보고 계셔요? 이거는 내가 구한 거예요. 매매 사례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평가 대상물과 유사한 형태를 갖는 거래된 유사하고 경쟁적인 물건의 최근 사례로부터 환원율을 구했죠? 그걸 가지고 내가 비교해서 시장 추출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조성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조성법은 뭐냐면 요소 구성 방식인데 요소 구성 방식. 자, 거기 박스를 보시면은 순수 이율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더하죠. 그럼 순수 이율은 은행 이자예요. 은행 이자는 예전에 요구 수익할 때 무위험률이라는 거 아시나? 은행은 위험해 안 위험해? 부동산은 위험하죠. 그러면 거기다가 위험률을 더 더해서 환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순수율에다가 그러면 위험에 대한 요소가 하나일까 굉장히 많을까? 많죠. 구성 요소 구성을 따져서 하나씩 위험을 분해해서 가치가 상승하면 빼줄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구성 요소를 하나씩 분해해서 하나씩 따져서 하는 게 조성법인데 지나치게 평가사가 주관이 개입되기 큽니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 조작할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럼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그럼 얘가 외우기 쉬운 게 조성법에 지읒 들어갔죠. 여기도 지읒 들어갔죠. 그럼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그럼 조성법이란 대상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따라서 구성 요소 구성. 그럼 그래서 요소 구성 방식은 구성 요소를 따져서 분해했다는 거죠. 그럼 무위험률은 은행 이자예요. 근데 부동산은 위험하죠. 여기다 그냥입니까? 할증률을 더합니까? 그럼 이건 조성법 찍으셔야 돼요. 그럼 2번 객관적이다, 굉장히 주관이 개입되기 쉽다. 평가사의 시장 가치를 조작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에 투자결합법은 좀 전에 했었는데 투자결합법은 자 물리적으로
토지는 상각이 돼요? 상각이 안 돼요? 건물은요? 그럼 환원율이 다르겠죠. 글씨도 다르고. 그러면 같다, 서로 다르다. 다르며 분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아까 그 계산 문제가 그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에요. 그럼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어요? 금융적은 자금을 융통하다 보니까 은행도 개입을 하죠. 그럼 저당 투자자가 은행이라면 저당 투자자는 그냥입니까? 이자를 먹습니까? 나는 지분 투자자는 임대료를 먹죠. 지분 수익률을. 그래서 저당과 지분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저당 투자의 요구수준과 지분 투자 요구수준이 다르다는 게 이따 마지막 문제에 나옵니다. 같다 그래야 돼, 다르다 그래야 돼요. 다르다. 그러면 종합환원율은 어떻게 하냐면, 따라서 지분은 지분끼리, 저당은 저당끼리.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밑에 가시면은 우리가 대부 비율이 70%죠. 그럼 지분 비율이 몇 %예요? 아니, 대부는 돈 빌린 게 70이면 내가 30이지. 지분은 30이지. 지분은 지분끼리지. 지분이 0.3이면 지분 배당률이 10%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 비율은 저당 비율이잖아요. 그럼 70%와 저당 상수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0.7에다 8%를 곱하죠. 그럼 0.3에다 10%는 3%가 나오고 87이 56이죠. 5.6이니까 8.6이 나온 건 아직 계산이 안 나왔어요. 요거는 예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가기 전에 그럼 얘네들은 무슨 뜻이냐. 자, 볼게요. 자, 갑니다. 만약에 지금 조 씨라는 분이 계셔요. 조 씨라는 분이 계시고 조 씨의 부인이 갑순이가 부인이에요. 그러면 이 수익 가격이라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가 건물을 샀어요. 그러면 그냥요 임대료가 많이 나와줘야 돼요. 나와주면 가격도 높겠죠. 그럼 평가사한테 다음에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달라. 근데 그 환원하는 이율이 다르죠. 그럼 우리가 이 부인이 조씨 아저씨한테 그러면 그만큼 수익을 벌어오라는 거죠. 그럼 옆집 아저씨만큼 벌어오라는 건 그냥입니까? 사례에서 가지고 왔습니까? 조성법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럼 조씨 아저씨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럼 그냥이야 더 벌어와야 돼. 그 위험 요소가 술 먹고 여러 가지 명품 사고 막 위험이 있지. 투자결합법은 벌어달라는 애가 똑같다 다르다? 애들이 다르고 와이프가 다르다는 거야. 같이 가자. 시장질주법은 그냥이야 옆집 아저씨만큼 벌어오라래. 조씨 아저씨가 안 위험해. 그러면 위험만큼 더 벌어달라는 거지? 투자결합법은 그냥이야 벌어달라는 애들이 틀려. 와이프가 틀리고 애들이 틀릴 수도 있잖아. 그걸 결합한다는 얘기예요. 괜히 했나? 진짜.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에르두법은 누가 얘기했을까? 에르두가 얘기했지. 누가 얘기했어? 맛이 갔어 감정평가에서. 누가 얘기했다 에르두는? 에르두는 별표 쳐주세요. 아주 굉장히 재테크의 달인이야. 내가 존경하는데 들어보세요. 에르두법은 저당 지분환원 법이라고도 얘기해요. 저당 지분환원 법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당 소득과 지분 소득을 환원해서 구하는데, 얘는 이제 지분 투자자 입장. 에르두는 감정 평가사예요. 얘는 은행 지원이다, 감정 평가사다. 거기다 적어. 감정 평가사다. 그럼 평가사는 의뢰인한테 수수료를 먹죠. 그럼 차입자나 지분 투자자 입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분 투자자 입장. 그래서 차입자 입장이라는 거죠. 차입자 입장. 자, 그럼 얘는 1959년에 감정평가의 그 전과 후를 완전히 바꿔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득이 한 해 소득이에요? 매년 소득이 달라요. 그럼 매 기간 다를 수도 있죠. 가치가 안 상승합니까? 상승할 수도 있습니까? 상승 하락을 고려하라는 게 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이제 재테크하면서 얘는 재테크의 달인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럼 가치가 그냥이야 상승할 수도 있어. 하락할 수도 있죠. 그럼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가치 상승과 하락을 고려 안 합니다. 얘네들은. 고려 안 하는데 얘네들은 해요. 얘는 해요. 감정평가. 에르두는. 그래서 고려 안 하는 게 낫다. 고려하는 게 낫다. 지렛대효과로 저당을 빌리는 게 낫죠. 저당 지분과.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서 이걸 다 고려합니다. 고려하는데 자 1억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 빌리는 걸 고려 안 하는 게 나아요? 고려하는 게 나아요? 하는 게 낫죠. 저당이 8천이면 지분이 2천이다. 자, 돈을 기다립니까? 계속 갚아나갑니까? 원금을 상환할 수 있죠. 그 원금을 상환한다는 자체를 상환분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그럼 원래 2천은 그냥입니까? 저당이었습니까? 근데 없어지면은 6천만 원 갚으면 되죠? 지분으로 형성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시길래 따라서 지분 형성분. 그럼 얼마나 중요하신 분이길래 지분 형성 노미야 분이야 분을 쓰죠. 그렇죠? 그럼 어떨까? 자, 얘는 원래는 그냥 있어 저당이셨어. 지분으로 환생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저당 가치와 지분 가치를 따져요. 저당소득과 지분 소득을 나누는데, 자, 그럼 보세요. 이거 봐봐. 가치가 상승 안 해, 상승할 수도 있어. 고려 안 하는 게 나, 고려하는 게 나. 고려하는 게 낫죠. 아니, 관심 좀 가져요, 좀. 지금 또 재테크 좀 얘기할 테니까. 내가 이제 한 2014년에, 제가 작년에도 한 몇 억 벌긴 벌었는데, 2014년에 한 번 놓쳤던 게 한남동이라고 아시죠? 거기 제가 단국대 있는데, 거기를 부지를 팔아버렸어요. 거기를 고급 아파트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2014년에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9억을 사라는 거, 아파트를요. 난 비싸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지금 이게 19억 가. 그럼 얼마가 오른 거야? 나 잠이 안 와. 두 개만 잡았어가 20억이잖아. 부산 안 내려오는데, 자, 그러면은, 자, 그냥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테크 다인이에요. 맞나요? 그럼 그다음에 가치 상승을 고려해야 됩니까?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만약에 3억이 있어요. 그럼 은행에서 6억 땡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땡겨야 돼. 왜? 가격이 올라가니까. 맞습니까? 근데 얘는 집에서 돈을 빌리지 말자가 가훈이야. 그래서 내가 왜 우리 기성세대가 왜 돈을 못 버냐면 부모님 맨날 그러는 거야. 남의 돈 빌리지 말아라. 이자 나가는 건 완전 마이너스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못 되는 거야. 부모님 말이 안 맞아. 그럼 그냥이야 돈을 빌려야 돼. 이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따라봐.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 그러니까 부자 되려면 아무나 다 부자 될 수 있다는 거야. 조금만 신경 쓰면. 봐봐. 그냥이야 땡겼어야 돼, 내가. 땡겼어야지. 부산 안 오잖아, 내가. 그죠? 20억, 20, 30. 그러면은 얘는 가온이니까 빌려, 안 빌려? 안 빌려. 그럼 얼마가 필요해? 허리띠를 졸라매. 그래서 안 나가, 집에. 안 나오고. 한 끼만 먹어. 물만 먹고. 그래서 연봉을 다 여기다가 쳐놓는 거야. 그래서 3년 동안 모았더니 9억이야 15억으로 바뀌어. 15억으로 바뀌어요. 그럼 그냥이야 또 졸라매. 밤 새겠다, 야. 그럼 고려 안 하는 게 나아요? 고려하는 게 나아. 얘는 재테크 달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저당도 고려 안 하는 게 낫습니까? 하는 게 낫습니까? 하는 게 낫다는 거야. 얘기 좀 해봐. 대화를 하자. 나도 힘든 거 알아. 감정평가 힘들어. 우리가 애들도 외우고 난리가 그러는데. 한 해야 매 기간이야. 그러면 가치 상승 고려 안 하는 게 나아? 고려하는 게 나아? 저당 고려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세전연금 수지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세전연금 수지는 여기서 부채 서비스를 빼는 건 아세요? 공부 좀 해, 공부 좀 투자론 좀. 그럼 그냥이야 빚을 빌렸어. 그럼 저당을 고려했죠? 저당을 고려했는데 세금을 고려하지 못했어요. 이게 단점이긴 해요, 그죠? 그럼 이때 세전은 요거는 세전은 재산세를 얘기한다. 이 세는 소득세를 얘기한다. 재산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세는 재산세야, 짭세야, 소득세야. 소득세야, 소득세. 소득세를 고려를 못했죠. 이게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에르드법 보고 있어? 그럼 에르드는 평가사니까 은행 입장이에요? 차입자 입장이야? 차입자 입장은 돈 빌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따라서 LG전자. 그럼 에르드는 무슨 투자자? 지분 투자자. 강사만 신났다. 그죠? 미치겠다. 내가 수험생 같다. 무슨 전자? LG전자. 저당 지분하는 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한 해예요, 매 기간이에요. 근데 세전연금 수지를 따졌죠. 그럼 보유 기간 동안에 부동산 가치가 변화될 수도 있죠.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보유가 때 지분 형성분이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당이 지분을 환생하신 그분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무슨 형성분이라고 얘기하세요? 지분 형성분. 그럼 에르드법은 재산세와 저당이 부동산 가치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나 소득세가 가치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해했나? 아까 LG전자라고 했지?
누구 투자자? 지분 투자자 입장이에요. 체크하셨습니까? 어떤 매스컴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건 불로소득이다라고 하는데 제 말은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냥 땡길 수 있어. 못 땡기면 나한테 와. 내가 땡겨줄게.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분 상승이라는 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아니 내가 만약에 6억 땡겼으면 내가 불법을 저지른 거야? 얘기 좀 해봐. 내가 진짜 내가 잡혀가면 내가 불법 저지른 거야 내가? 그 생각 조금만 해서도 1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버세요. 화이팅. 우리도 신분 상승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위에 있는 놈들만 맨날 처먹어. 그지? 아, 힘들어 죽겠어. 일주일 내내 강의야. 자. 그때 건물 못 사. 자. 부채 감당법 있어요? 생각이 터야 돼. 투기만 안 하면 돼, 투기만. 불법만 안 지르고 남한테 해코지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듀가 난 존경한다는 거지. 그냥 재테크의 달인이야. 왜? 가치 상승 고려 안 했어? 했어. 서당 고렸다는 거죠. 그냥 감정평가를 그렇게 평가한다는 게 옳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얘가 굉장히 그때서부터 그냥 인플레도 막, 그때가 인플레가 막 상승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그냥입니까? 물가가 상승합니까? 화폐 가치는요? 부동산 가치는요?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간평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정통파한테 지금 감정평가를 배우고 있어. 서울 거 아니야? 재수 없어 그러는데. 자, 할게요. 아까 얘는 그냥 평가사였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거기 부채감독법에 개털이라고 있어요? 개털이야, 개텔이야? 개털이 아니야, 개텔이야, 개텔. 저거 은행 직원이라고. 은행 직원. 그럼 얘는 평가사 입장이야, 은행 입장이야? 그 은행 입장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은행 입장. 자, 그래서 부채감당법이라고 있어요? 부채감당법. 내가 이거 조금만 얘기하는데 진짜 매스컴에서 보면은 그 국회의원들이나 얘네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은 불로소득이다, 투기다. 지네들은 다 해놓고 그러는 거야, 그지? 여기까지만 할게. 짜증나 더. 새끼들. 자, 부채감납법 있어요? 부채감납법. 이거는 그냥요 은행 입장이에요. 은행 입장인 거죠. 부채감당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부채감당률이 높아야지만 은행이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얘는 다 이 환원율이 은행 입장의 환원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환원율로 간다면 저당상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원리금을 상정하는 거고 저당상수. 와, 아까 9억에서 19억 됐다니까 막 힘이 확 나네. 그지? 그럼 따야 돼, 공인중개사. 메리트 있어. 자, 갈게요. 그 다음에 부채감당법이니까 답변. 부채감당률. 부채감당법. 그 부채감당률을 근거로 한다 해서 부채감당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 커야 되죠.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근거로 담는 거죠.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이라는 거 아시죠? 이게 다 은행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암기기법이 따라서 저부대 만약에 돈을 못 갚았어. 그러면 그냥이야 익숙한 대로 데리고 가. 그 부대가 어느 부대야? 저 부대 가서 돈을 받아내야 되지. 저가 저당상수 부가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채 감당법은 순소득이 매기간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수 있는 부채 감당률을 근거로 해서 부채 감당법이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는 누구 입장이죠? 대출자 입장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밑에 예제 문제 하나가 있나요? 자, 그러면 저당상수가 몇 점 몇이에요? 0.177인가요? 대부 비율이라는 게 몇 퍼센트예요? 40%죠. 소수점을 고치면 0.4가 돼요. 자, 일로 와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부채 감당률은 따라서 순투부.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 나누죠. 그럼 순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순소득이 3천만 원인가요? 부채 서비스가 1,500만 원인가요? 그러면 2배가 되겠죠. 그럼 빨리 계산기 쭉 해보세요. 0.177 곱하기 2 곱하기 0.4. (0.1416) 나오세요? 그럼 배분율 하면 14.16%가 된다는 얘기예요. 찾았습니까?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부채 감당법으로 구하라고 했어야 맞는데 그렇게 안 주어졌어요. 찾았습니까? 그럼 저부대로 구하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저는 예제 문제가 지금 좌측에 있고 우측에 있죠.
근데 저는 좌측에 있는 걸 더 찍습니다. 좌측에 아까 그 예제 문제 있었죠. 그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찾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저 오른쪽에는 예제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따라서 C조 12. 자 그러면 요거는 아닌 거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자 할게요. 아까 조씨 아저씨가 안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그다음에 조씨 12. 내가 꿈을 꾸다가 어떤 반에 갔더니 조씨 손 들어봐야 돼 12명이 있어요. 12가 12는 거 알아야겠죠. 그죠? 조씨가 몇 명 있다? 12명.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빨리 씻기 전에 5번 문제 풀어보세요. 스타트. 틀린 거 찾습니까? 거리가 먼 거. 자본하는 일, 자본하는 일이 종합하는 일, 하는 일이에요. 몇 번일까요? 자, 금융 쪽은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건 은행 이자죠. 지분 투자가 원하는 거는 임대 수입이에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냥 글씨도 틀려. 그럼 맞죠. 5번이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그 1번 조씨 아저씨 아시지? 위험하시지? 그럼 조정법은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어떻게 하셨어? 지읒 들어갔잖아, 그죠? 그럼 여기는 요소 구성법이라고 했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다는 얘기죠. 분해해서 그걸 위험에 대해서 할증률을 더해가는 거는 조정법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장출주법은 내가 구했어요. 사례에서 가져갔어요. 매매 사례부터 자료화면을 찾아냈고, 물리적은 토지는 생각이 돼야 안 돼요. 건물은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근데 시험장 가셔서는 왜 다르냐고 안 물어봐요. 그냥 글씨가 달라. 그래, 그렇게 푸세요. 다르다. 그 다음에 에루도 아세요? LG전자 아세요? 그럼 에루도는 누구 투자자? 지분 투자가 되죠. 이 재테크의 다인이라고 했나요? 한 해 매기간. 그럼 기간 말에 가치 상승 하락분 고려했죠? 보유기간 동안에 저당이 지분을 형성하신 무슨 지분 형성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